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 의료 정책 계획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의대협과 정부의 대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는 의정 갈등 상황을 살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멈추고 국민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이 길어질수록 관심은 식고 논의가 정체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의정 갈등을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이 됐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맞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의대 교육은 멈춰서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 속에서도 논의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피로감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응답자 70% 의정 갈등 피로 69% 막을 수 있었다 단신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의정 갈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장기화된 갈등은 대중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또 그 해결까지 늦어져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YTN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와 갈등의 흐름을 꾸준히 보도해 주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회동을 갖고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교육부, 복지부, 의협수장, 첫 3자 회동, 의정 갈등 해소 논의 제목의 단신입니다. 이번 보도는 의협과 교육부, 복지부 3자가 처음 공식적으로 회동했다는 사실을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했는데요. 다만 첫 회동에서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 갈등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부족,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황을 전하는 단신에 그칠 경우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후 4월 13일 보도인데요. 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 의정 갈등 4월 중 해결 제목입니다. 보도 역시 단신입니다. 이 보도 역시 의협의 요구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에 대한 설명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핵심만을 추려 요약한 단신이기에 정보가 함축적으로 담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진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의협의 요구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의대 정원 문제 외에도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추후 이어지는 보도에서 이러한 분석들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후에 이어진 최근 보도에서 의대생 유급 실태를 전하면서 의대 교육 파행 우려를 또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의정 갈등 상황을 전한 YTN 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다수가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4월 30일 자정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이 유급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네,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보도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확정하면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교육부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특별조치 더는 어려워 보도에서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의대 정원 규모의 결정 배경과 또 의대 교육 파행 우려를 함께 다뤘습니다. 5월 7일 의대생 유급 재정 오늘 확정, 철회도 취소도 없다 보도에서는 복귀 마감 시한과 세계 학번이 한 해에 만나는 트리플링 현상 등 교육 현장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두 보도는 핵심 쟁점을 조명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 조정, 학생 복귀, 또 교육 정상화와 같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인식하게 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전체적으로 정부와 대학 측 입장에 집중되어 있고 의대생들이 구체적 반론이나 현실적 우려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원 확대에 대한 교육 인프라 부족, 수업 질 하락, 국가적 의료 정책에 대한 반감, 학사 운영의 무리한 일방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주장이나 정서적 반응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적 갈등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당사자 간 균형 있는 시각에 대한 제공이라는 저널리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4월 27일 보도입니다. 의대생은 버티고 의료계 압박은 세졌다. 증원 양보 자충수 보도에서는 정부의 증원 철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다뤘는데요. 또 5월 8일 보도입니다. 의대생 만여 명 유급 현실화, 돌아가지 않겠다 보도는 의대 증원 정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 구도가 고착화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의 보도가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인데요. 양측의 갈등이나 충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거나 시청자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구도 속에서만 그 사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강조된 부분이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시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의 표면적인 충돌만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배경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는 보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22일 보도입니다. 꿈쩍 않는 의대생의 교육부 소통 강화 약속, 복귀는 미지수 제목인데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와 의료개혁 백지화 요구입니다. 그러나 보도는 이들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학생들과 의료계가 이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맥락 설명이 없이 단지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갈등의 구조적 배경이 사라지고 시청자들은 마치 학생들이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깊이 측면에서 보도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보도의 전반은 정부의 입장과 제안에 대해 다소 우호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대생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학생 측의 불신이나 반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기자의 해설이나 질문 없이 그대로 나열되거나 생략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는 정책 발표의 홍보성 보도처럼 보일 수 있고 비판적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이 지속되는 주제인 만큼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고루 전달해서 이제 내용 전달에 오해가 없게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네, 사태가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발성 보도로 사안을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 현상 전달에 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전달력 높은 보도가 쉽지 않습니다. YTN이 이러한 의정 갈등 사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예, YTN 보도는 무엇보다도 이 의정 갈등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집중 취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급이나 재적 등 학사 일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추후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의료 전반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 등에서 중점을 두고요,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왜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의 경우 미래 의사수를 늘려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대의 명분하에 추진되긴 했지만 직접 당사자인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고요. 태산명동 서일필인 셈이 됐습니다. 동시에 의료계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의료 대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결국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추진의 잘못과 함께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의료계 투쟁의 문제점도 두루두루 지적하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 마련 등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 모순에 비롯해서 정책, 인력, 재정 등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네 분이 지금처럼 길어지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의대 증원 논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 대란 상황에서 제기됐던 간호법, 지역의료, 필수의료와 같은 제도적 쟁점들이 함께 제기되면서 의료개혁의 여러 과제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논의가 일시적인 이슈에 그치기 쉬운 만큼 이를 의제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쟁점을 연구 자료나 법제화 과정,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한 보도들이 있어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면책 확대, 비급여 과잉 진료 건보 편입 보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면책 확대와 비급여 과잉 진료의 건강보험 편입 추진 방안을 소개했는데요. 정책의 핵심 내용과 함께 환자단체, 의료계의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소개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안은 필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면책을 확대하고 일부 과잉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의료계와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의료개혁의 구체적 책임 회피를 제도적 혹은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 시 면책 추진은 의사의 책임 윤리를 약화시키고 환자 인권 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는 부정적 신호로 판단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보험 편입도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명목상 관리 강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실손 보험 개편안은 역시 일반 시민의 부담만 키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보도는 정부 발표를 주로 전달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어 의료계 특권 구조에 대한 비판적 맥락이나 환자 측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료개혁이란 이름 아래 의료계의 사법 리스크만 완화하고 환자 보호 장치는 미비한 일방적 개편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만큼 보다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조 PA 간호사 업무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간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PA 간호사 규칙 추후 마련 보도에서는 간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정부,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이해 당사자의 반응을 균형 있게 소개하며 PA 간호사 업무 범위의 그 법적 불확실성을 짚어주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명한 사례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다룬 기획보도였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 불균형 정부 대책 글쎄, 지역 맞춤형 시급 보도에서는 단순히 지역 의료 불균형의 현상만 나열하지 않고 정부 대책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보도는 실제 환자의 목소리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히 담아내 갈등 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의료개혁 이슈를 시청자가 쉽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되짚고 논의를 보다 폭넓게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정말 장기적인 파장인 만큼 이 갈등에 대한 중재 그리고 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립의 틈을 좁히기 위한 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대안이 YTN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보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의대 교육 문제 해결 방안 등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의대생 단체들이 출구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는 있지만 유급과 재적 등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3개 학번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내년 1학년이 최대 한 6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서 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에 더해서 눈앞에 닥친 의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흐지부지 갈등을 맺어주는 시기 될 경우에는 의대 교육 부실화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때문에 YTN은 의대 교육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의료 공약을 비교하면서 의료계와 접점 마련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어떤 기사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시민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소통의 채널이 되어주길. 의료개혁 논의가 사회적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비롯해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논의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과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시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해법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 시청자가 논의의 흐름 속에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채널로서 역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사회적 영향을 깊이 있게 전달해야. 의정 갈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언론은 사실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의료계,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보도의 편향성을 피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 제도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시청자가 사안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사건 중심 보도보다는 해당 사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분석적 보도를 YTN에서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네, 의정 갈등 관련한 YTN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농촌 인력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지역은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요. 영농철 시기가 되면서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부추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추 주변에 자란 잡초는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섞일 수 있어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그동안 제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북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자 직접 나섰습니다. 땀이 줄줄 흐를 만큼 한낮 더운 날씨지만 참가자들은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농촌 일손 돕기가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참여자의 소감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역 농협이 영농 지원에 나선 소식을 전했는데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나 정부의 해결책도 함께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농촌 인력난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농번기 농업 고용 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농번기인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인력 수요의 절반 수준인 700만 명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 인력 중개, 일손 돕기 300만 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계절 근로 도입 시 시군과 배정 인원을 확대합니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1단위로 인력을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 근로도 기존 70개소 25만 명에서 90개소 30만 명으로 확대하는데요. 농번기 계절 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계절 근로자 사증 발급 전담팀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계절 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내국인 고용 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농촌 인력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개소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의 유효 인력을 적기 공급할 계획인데요.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출산율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증가 추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달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전망을 짚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달째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혼인 역시 11달째 증가세입니다. 혼인 뒤 평균 2년에서 2년 반 뒤 출산한다는 점에서 출산 증가 추세는 앞으로 몇 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출산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분석한 보도였는데요. 지난해부터 반등한 출산율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추가로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해외의 출산 장려 정책을 알려줬다면 우리나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해외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데 2.2명이어야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칩니다.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추세가 가장 안 좋았는데요. 2022년 기준 스페인 1.16명, 이탈리아 1.24명, 폴란드 1.26명, 일본 1.26명 등도 평균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0.78명으로 유일하게 1명 미만이었습니다. 1960년 6.0명이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한국은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율이 57.0%로 가장 높았습니다. 셋째 이상의 비율은 8.3%로 최저였으며 10%가 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자녀를 여러 명 낳지 않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임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출산 준비금을 추진했습니다. 지자체의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출산 준비금이 지급되며 아이 한 명당 10만엔 한화 약 97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인데요. 쿠폰으로는 출산 전후의 아기 옷이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고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 1분기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싱 수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자 전화번호부터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도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음을 알려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대해 알렸는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나 경찰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10대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알아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 수칙 10가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공식 앱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등 총 10가지의 보안 수칙이 있는데요. 이 수칙들을 잘 숙지해뒀다가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한다면 휴대전화로 인한 피싱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박하민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즉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집을 산 영끌족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Y에서는 한국에 풀리지 않는 오랜 숙제인 부동산 문제와 함께합니다.
해외 리포터가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내용을 국내 주요 현안에 맞추어 살펴보는 글로벌 Y. 매주 선정한 주제에 관해 국내외 다양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번 주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대응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도입부에 오늘 다룰 부동산 시장 문제를 명료하게 짚어주어 집중하기 수월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해외 리포터의 취재 내용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필리핀과 투자 화랑인 두바이처럼 한국과 상이한 사례인 것이 아쉬웠는데요. 한국과 유사한 상황의 해외 사례를 언급해 주었다면 보다 공감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간, 세대 간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참고할 만한 해외 정책을 언급해 준 것이 유익했습니다. 이어진 글로벌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행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색 행사를 알아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Y는 국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쟁점에 적용할 만한 주요 포인트를 찾아 문제를 깊게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됩니다. 이번 주 주제에 관해서도 타국의 부동산 상황을 취재해 보여주어 시청자가 더욱 넓은 관점에서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다만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관한 쟁점을 모두 담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여러 회차에 나눠서 해외 사례를 보다 깊게 분석하고 여러 시각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시사 교양 프로그램 글로벌 Y는 매주 선정한 주제에 관해 국내외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이 과정은 시청자가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글로벌 Y를 통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